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님 모시고 간첩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원장님. 경남 창원을 중심으로 결성된 반정부 단체인 자주통일민중전의, 그리고 제주도에서 발각된 한길의 간첩단, 그리고 민노총 간첩들은 모두 공통점이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공통점인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일단 그 전제해야 될 게 제주 간첩단, 뭐 창원 간첩단, 또 네. 민노총 침투 간첩단이라고 저도 사용을 하지만은 네. 이제 그 우리 헌법에 법원의 최종 판결을 발 때까지는 무죄 추정주의이기 때문에 간첩 혐의자라는 말이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저도 북한 연계 지하망이라고 하는데 일단 이들 이번에 지금 연초부터 터진 제주 간첩망하고 민노총 침투 간첩망, 창원 간첩망의 그 구성원들을 보게 되면 이 평범한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시민이 아니라 네. 대부분 20년 동안 이른바 운동권에서 종사해온 사람들입니다. 평범한 삶이 아니죠. 네. 자기들은 민주화 운동을 하라고 하는데 그분들은 민주화 운동을 한 게 아니라 쉽게 말하면 자유민주주의 운동을 한 게 아니라 소위 그 주사파 또는 그 종북 좌파 운동 하신 분들이죠. 네. 거기까지는 팩트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분들이 왜 하나같이 운동권 출신이냐고 그러는데 북한에서 남한혁명을 하기 위해서 소위 내부에 있는 인사들을 포섭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 포섭이 이제까지는 남한혁명을 어떻게 하냐면 소위 그 무장 폭력혁명으로 남한을 혁명하겠다. 그래서 나온 게 이제 1950년 6.25 난침전쟁 아닙니까? 이 6.25 난침전쟁이 실패하고 난 이후에 북한에서는 이제 그 민주기지론으로 바꿉니다. 남한혁명을. 무슨 말이냐면 김일성이가 말한 내용이에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 남한혁명의 주력은 남한 인민들이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북한에서는 민주기지, 민주혁명기지로서 남한혁명을 갖다가 지원하고 독려해야 된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남한혁명 세력을 쉽게 말하면 규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북한의 대남 공작부서, 이 간첩부서들이 남한에 가서 자기들과 뜻을 같이 하는 이들을 갖다 포섭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주로 이제 50년대 후반, 60년대, 70년대 초까지는 주로 연고선 공작이라는 포섭 방법을 사용했죠. 내려가도 자기를 신고하지 않을 사람들. 혈연, 자기 삼촌이다, 조카다, 형제다, 형님이다, 또 동생이다. 혈연이나 또는 같은 지연, 같은 지역에서 형님 동생 하는 사이. 그다음 세 번째는 이제 학연. 이걸 연고로 합니다. 연고선 공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 남한에 내려와서 포섭을 해도 당국에 신고를 안 해야 되니까 이걸 이용한 거죠. 그래서 연고선 공작에서 많은 그 우리 남한 내부인자들이 북한에 포섭이 됐죠. 자, 그런데 70년대 후반 80년대가 되면서 이제는 이러한 그 연고선 공작에 의한 포섭이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또 우리 국민들의 의식도 상당히 높아져가지고 그래서 나온 게 뭐냐. 이제 연고선 공작보다는 철저히 혁명사상으로 무장된 그룹들을 포섭해야겠다. 바로 이제 80년대 접어들면은 이제 우리 내부에도 북한의 혁명 이념인 주체사상을 수용하는 이런 주사파들이 생겨나거든요. 그 주사파가 생겨나고 북한을 추종하는 그룹들이 생겨나니까 이들 중에서 이 북한의 혁명 노선에 동조하는 세력 중에 사상적으로 아주 강력하게 뭉쳐있는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내부에 형성된 바로 이제 주사파라든지 또는 종북 세력이라고 불리는 진영에서 계속 자기 지금 국적은 대한민국인데 조국이 북한이에요. 이런 부류들, 이게 종북 세력이죠. 이 종북 세력의 핵심 세력들을 포섭하는 겁니다. 핵심들을 포섭하는데 어떻게 포섭을 하냐면 사상적으로 다 검토를 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1995년에 검거된 간첩 김동식 사건을 예를 들면은 김동식이가 난파되기 전에 이미 북한에서 남한의 90년 초에 이미 북한의 대남 공작부서는 남한의 운동권 인사, 핵심들 인사들을 약 한 1,500여 명의 신상 분석을 끝냈다고 합니다. 그 신상 분석을 끝냈는데 그걸 놓고 이제 누구를 포섭한가를 갖다 북한에서 이제 소위 그 혁명 계획을 세울 때 대남 공작의 계획을 세울 때 보는데 그 중에서 11명을 선정해서 실제 7명을 만났죠. 내려와서. 난파 간첩이 직접 만났죠. 그래서 김동식이 내려와서 직접 7명을 만났어요.
포섭하려고 대부분 그 386 운동권 출신들입니다. 네. 만났는데 그 상당수가 신고를 안 했죠. 네. 그래서 김동식 씨가 책을 만들어가지고 전향한 후에 네. 아무도 신고하지 않았다는 책을 만들었죠. 네. 남한의 운동권 인사를 접촉했는데 아무도 신고하지 않았다. 근데 실제는 신고를 한 사람이 있어요. 4명이 신고를 했죠. 근데 본인은 모르니까 나왔는데 실은 네. 4명이 이제 신고를 했어요. 왜냐하면 김동식이가 접근할 때 어떻게 접근을 했냐면 나 북에서 왔다고 딱 그랬거든요. 네. 대표적으로 그 허인우 씨를 만났을 때 나 북에서 왔다. 네. 그래서 허 선생하고 말이지 조국 통일 문제를 조국 통일 사업을 좀 협상해야겠다. 이렇게 내놓고 왔다고 하니까 이제 깜짝 놀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네. 이제 가고 난 다음에 신고한 사람들 허인우 씨는 신고를 안 했고요. 네. 신고한 사람이 한 4명 정도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바로 북한이 국내 운동권 인사 중에 아주 핵심 그룹을 포섭한 거죠. 그래서 포섭되면 이제 바로 이제 포섭 간첩이 되는 거고, 이번에 네. 제주 간첩단이라든지 청주 간첩단 2021년에 네. 그다음에 창원 민노총 침투 같이 포섭이 돼가지고 네. 이제 이들이 활동하는데, 이제 그 2000년 6.15 공동선언 이전까지는 북한이 간첩을 난파시킬 때 육상이라든지 또는 해상이라든지 수중, 강화도, 이 수중은 임진강 쪽으로 돌았거든요. 네. 강화도 쪽으로 많이 돌았는데 2000년 6.15 공동선언이 이제 터지자 이런 이제 그 태석을 한 다음에 북한이 민족적 입장에서 평화를 추구한다고 그랬는데 직접 침투하다가 간첩이 권고되면 빼도 박도 못하잖아요. 네. 그래서 북한이 이제 직접 침투를 이제 자제하고 제3국을 우회하는 우회 침투 방식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회 침투 방식에서 제3국을 통해서 침투를 했는데, 그동안 국내에서 양성된 이 지하망, 이 포섭 간첩들을 이제 소위 지도 검열하기 위해서 직접 북한에서 내려왔거든요. 네. 지도 검열 간첩이 내려와가지고 검열하고 돌아갔는데, 이제 2000년 이후에는 직접 침투 난파다가 체포되면 적발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제 불러드립니다. 특히 또 그때는 이제 해외여행이 자유화됐고 마음껏 돌아다니니까. 네. 그 주로 이제 동남아 쪽으로 불러드리죠. 중국이라든지 또는 상대적으로 좀 약한 베트남, 뭐 캄보디아, 네. 심지어는 그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까지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 간첩이 해외에 나와서 포섭된 간첩들을 해외로 불러들여서 그동안 그 활동한 실적을 보고를 받고 새로운 지령을 내리고 또 사상적으로 재무장하는 버리는 거죠. 그래서 운동권 출신들을 포섭하는 것은 이 대한민국 국민 중에 운동권 출신들은 바로 북한의 주체 사상이라든지 또 선군 사상, 북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에 대한 충성도가 높기 때문에 네. 이들을 포섭해서 남한혁명의 소위 주력군화 시키는 거죠. 그래서 혁명의 주력군은 지하당을 구축하게 합니다. 그리고 혁명의 보정량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이 주력군보다는 사상적으로 좀 느슨한 사람들은 네. 통일전단체, 주로 전자 붙은 단체 또는 한자 붙은 단체라든지 이런 단체로 또 민자 붙은 단체로 네. 구성치는 게 통일전단체입니다. 그래서 이게 혁명의 보정량이에요. 그래서 이제 북한은 국내에 이념적으로 투철한 인사들을 혁명의 주력군화 또는 보조역량하기 위해서 바로 그들을 포섭하는데 경결했게 2021년 적발된 이 청주 간첩단, 소위 그 자주통일, 소위 그 충북 동지회라는 조직도 그렇고요. 네. 이번에 이 민노총 침투망도 그렇고 또 제주 지하망도 그렇고 창원 지하망도 다 20년 이상, 내가 딱 보니까요. 네. 20년 이상 소위 그 종북 좌파 운동을 하던 사람들, 이런 자들을 갖다가 포섭하는 거죠. 그래서 왜 운동권이냐? 운동권은 바로 북한 혁명 이념에 동조하고 북한에 대한 충성도가 높기 때문에 얘네들 중심으로 혁명의 보장력을 높여서 남한의 결정적 시기가 열리면은 바로 혁명을 주도해야 되니까. 그래서 운동권에 집중하는 거죠. 네. 왜냐하면 저 같은 사람은 포섭해서 되겠습니까? 네. 포섭도 안 되지만은 네. 제가 신고하시겠죠. 해가지고는 네. 혁명의 성과가 안 나타나죠. 그러니까 바로 그런 자들을 주로 포섭하는데 하나 놀란 게 있습니다. 1995년에 부에서 건거된 간첩 김동식 씨의 증언에 의하면은 그 북한에서 국내 운동권 인사 1000여 명을 신상무소를 했는데 네. 자, A란 홍길동이 언제 태어났고 할아버지는 누구고 어머니 아버지는 누구다. 네. 그리고 어떤 대학을 나오고 운동권에 종사해서 어떤 일을 했다까지 심지어는 뭐 말지 길지에다 무슨 글을 썼다까지 상세하게 분석이 돼 있답니다. 이게 북한의 소위 그 정보력이
그럼 그걸 분석하겠습니까? 난파된 간첩들이 다 분석해서 올리는 거죠. 그걸 네. 토대로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정보력이 매우 뛰어나다. 그 신상 분석서에 나온 내용만 보더라도 엄청난 거죠. 예. 근데 이번에 이제 자통 그리고 한길에 그리고 민노총 그 침투 지하망들이 그러면 이전에 이미 포섭을 국내에서 당해서 해외로 나간 건지 아니면은 어떻게 해외에서 불러내서 이렇게 뭐 그냥 불특정 다수를 불러내가지고 그 부분이 만났는지. 상당히 좀 궁금한데 예,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포섭됐냐에 대해서는 그 일체 그 당사자들이 묵비를 합니다. 말을 않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포섭된지를 몰라요. 예를 들면 2011년에 적발된 왕계산 간첩단도 보면은 네. 총책 김모 씨가 어떻게 했는지 말을 안 해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 우리 대공수사 당국이 그 처음부터 포착을 했으면 가능하지만 보통 간첩 사건 수사를 할 때는 이런 혐의가 어느 정도 네. 근데 나타났을 때 포착하고 계속 이제 수사를 하는 거거든요. 네. 추적을 해서 잡아내는 건데 대부분 어떻게 됐냐. 그러니까 국내에서 포섭이 됐는지 네. 해외에서 포섭이 됐는지를 알 수가 없지만은 분명한 것은 포섭이 돼 있었고 바로 이제 주로 2011년대 여기 지금 그 전북 지역에 그 이번에 기소를 했는데 전북 민정행동의 그 하무치라고 하는 이 공동대표를 보게 되면 거기는 상당히 오래전에 2007년부터 북한하고 교신을 했기 때문에 네. 그 이전에 포섭된 걸로 봅니다. 네. 그러니까 이 포섭된 것도 상당히 오래됐어요. 2021년 적발된 그 충북 동주의 사건, 그래서 청주 간첩단을 보면은 무려 그 13년이 넘은 조직입니다. 자기들이 그걸 어떻게 하느냐면 처음에 이 사건을 추적하게 된 시점에는 몰랐는데 나중에 이 사건이 터지고 압수물을 갖다가 분석하는 과정에서 네. 그 비밀을 풀어가지고 소위 그 북한에 보고하고 또 북한이 내린 지령문을 풀었거든요. 네. 거기에 보니까 그 자기들이 몇 년 전에 뭘 했다라는 게 나왔는데 역산을 해보니까 바로 그 하루 이틀 된 조직이 아니라 14년 넘은 조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네. 지금 이 세계 간첩망도 언제 포섭됐는지는 확실하지 않고 본인들이 절대로 진술을 않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은 네. 포섭 대사관 회에 나가서 북한 공작원을 접선하고 그다음에 통신망을 개설해서 계속 통신을 해오고 하는 것들은 분명히 밝혀졌기 때문에 네. 이제 그 재판 과정에서 이게 낱낱이 증거로 제출이 될 것입니다. 예. 근데 좀 차이가 있다면은 예. 2000년도 전에는 뭐 김영환이나 이인영 뭐 우상호 네. 이런 학생 거물급 운동권을 난파 간첩이 직접 이렇게 좀 만나서 포섭을 하고 뭐 이랬다면 이제는 약간 이 운동권이지만 좀 지방의 마이너 이렇게 유명하지 않은 그런 운동권이라고 이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예. 일단 좀 사실관계를 분명해야 되니까 네. 이인영하고 우상호는 네. 간첩 김동식과 95년에 내려와서 포섭을 하고 만났어요. 네. 접선을 했지만 포섭에 실패를 했습니다. 포섭에 실패를 했고 거부를 했어요. 예, 김영환이 같은 경우는 네. 이미 이제 89년에 김영환이가 반제 총명이라는 지하 조직 활동을 할 때 이 네. 북한 그 공작 지도부가 야, 나만의 이 반제 총명이라는 조직 지하 조직이 있는데 이 주체 사상을 기본 인용을 하고 이 김일성이 또 김정일에 대한 충성도가 높으니까 이 거물 간첩이 내려와서 직접 김영환을 접선해 가지고 만났고 김영환이 하여금 지하장 구축해 하고 데리고 북한에 가서 교육을 또 시켰어요. 그리고 네. 내려보냈거든요. 네. 김영환 같은 그 당시에는 직접 북한에서 간첩이 내려와서 포섭 대상자를 포섭해서 대동월북에서 교육을 시키고 내려보내고 이랬지만은 2000년대가 접어들면서는 네. 아까 지금 그런 문제가 발생했고 특히 이제 우리 대공수사 당국이 어려웠던 것은 뭐냐면은 이 해외에서 접선하는 것이 이제 2000년 이후에는 이제 일상화되니까 해외 방첩망을 네. 가동시키는데 특히 2000년부터 2024년까지 2020까지 3년 동안은 이 소위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네. 예? 해외여행이 자유롭지 못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북한 공작부도 난리가 난 거죠. 왜냐면 해외로 불러가지고 지령을 주고 또 재교육을 시키고 또 과업을 제시해야 되는데 물론 그 쉽게 말하면 이제 그 간첩 통신 교신을 통해서도 하지만은 네. 직접 대면 만나서 하는 거는 다르거든요. 그렇죠. 결이 다르죠. 네. 네, 그러니까 3년 동안 지금 공백이 생겼잖아요. 직접 대면해가지고 소위 그 지령상을 전달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동안에 구축된 이메일과 소위 그 사이버 도복이라는 형식의 교신 방법으로 교신을 해왔는데 그래서 이제 이 3년 동안에는 북한의 대남 공작 지도부도 상당히 어려웠고
또 그걸 추적하는 우리 대공수사당국도 상당히 어려웠죠. 네. 그래서 이제 국내에서 뭔 일 하는 것만 계속 보고 있는 거죠. 이런 식인데 네.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접 북한 간첩이 직파돼서 국내에서 포섭하는 경우도 많을 겁니다. 왜? 네. 아까 제3국을 우회해서 들어오는 간첩들 있잖아요. 네. 제3국 우회해서 들어오는 간첩들이 와서 포섭을 해서 포섭망해서 구축을 한 다음에 해외로 불러들여가지고 똑같은 방식으로 해온 것 이런 것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떤 분이 저한테 많이 하는 질문입니다. 왜 요새는 간첩을 잡아도 네. 왜 권총도 없고 흔한 독침도 안 나오고 그다음 무전기도 안 나오느냐는 말인데 예. 2000년대 이전까지 직화된 간첩들은 직접 북한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권총 라든지 살짝 무기, 독침, 통신 제원표, 무전기까지 가지고 내려왔는데 네. 2000년 이후에 제3국을 우회하잖아요. 네. 우회한다는 것은 쉽게 합법적인 신분을 일단 유장해서 들어오거든요. 네. 근데 공항이나 항만을 들어오는데 어떻게 권총을 갖고 들어올 것이며 어떻게 독침을 갖고 들어오고 무전기를 갖고 들어옵니까? 네. 그러니까 국적 세탁을 해서 들어오니까 그냥 이렇게 와요. 와가지고 뭐 어떻게 하느냐? 어렵지 않습니다. 이미 북한이 우리 국내 곳곳에다가 무인 매사람, 소위 드보크라고 합니다. 드보크라는 몰래 매사람인데 간첩 장비를 묻어놓은 곳이 있어요. 지금 많이 있습니다. 네. 북한의 옛날 과거의 작전부의 요원들은 국내에 와서 간첩 공작하는 게 아니라 드보크만 매설하는 전문적인 또 공작 요원들이 있어요. 땅에 묻어놓는다고요?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이제 결정적 시기나 공작 지령을 내릴 때 좌표를 알려줍니다. 드보크 위치를. 네. 예를 들면은 관악산, 경도 위도를 알려줘가지고 찾아서 거길 캐 나면 권총이 나오고 군작품이 나오죠. 네. 실제 1999년에 적발된 민주혁명당, 일명 민혁당, 아까 말씀드린 강철서신이라는 김영환이 사건 때 직접 가서 관악산에 묻어놓은 소위 드보크를 찾았거든요. 거기서 권총도 나오고 공작금도 나오고 네. 이제 통신 재연패라고 하는데 나오고. 그러니까 맨몸으로 들었다서 활동을 못하는 게 아니라 이미 북한의 전문적인 드보크 공작 매설하는 팀들이 와서 우리 국내 곳곳에 묻어놨어요. 재미난 얘기 하나 해드리면요. 네. 처음에는 이제 산 같은데 네. 특정한 지물에다가 묻어놨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나중에 와보니까 무인 드보크 지금 찾아보려니까 도시가 개발돼가지고 네. 공동묘지에다 묻어놨는데 네. 공동묘지가 통째로 다 없어지고 거기 아파트가 들어선 거야. 거기 밀고 아파트 세웠군요. 네. 그러니까 지금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매설을 했냐면 아주 재벌집이라든지 또 유명한 사람들의 묘 거기는 별로 이제 못 외치니까 심는 왕궁 같은데. 네. 그죠. 예를 들면은 간첩 김동식이가 왔을 때 드보크가 한 11개 정도 됐는데요. 네. 그 드보크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경기도 이천에 가면은 이승만 대통령 초대 경호실장 했던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이분 묘가 거기 있어요. 곽영주라고. 네. 곽영주 경무관이라는 사람인데 이분 묘 밑에다가 드보크를 만들어놨어요. 왜 이렇게 유명한 사람들은 묘를 함부로 안 파헤치니까.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드보크 설치를 많이 했는데 드보크를 통해서 공작품도 나오고 통신제어표 나오고 무전기도 있고 독침도 있고 권총이 나오기 때문에 왜 요새 간첩을 잡아도 안 나오냐 하는 말에 대해서는 바로 이게 해외 우회 침투하는 패턴 때문에 그런데 결정적 시기에는 드보크가 많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살짝 장비 등등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렇군요. 근데 북한이 굉장히 지금 경제 사정이 어렵고 제2의 고난의 행군을 앞두고 있는데 이 남조선 적화혁명을 실현하기 위해서 국내 종북 세력 지원 공작을 강화하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그렇죠. 왜 그러냐면은 지금 북한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이제 3중국을 겪고 있거든요. 첫째는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상당히 국경 봉사는 멀어졌고 두 번째는 풍수해, 수해 풍해를 막 당해가지고 쌀 생산량이 어려웠어요. 네. 거기다가 이제 유엔의 국제적 제재, 유엔의 대북 결의안을 위배하고 핵실험이라든지 탄도미사일 실험했기 때문에 대북 제재가 되니까 북한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 꼭 알아두실 게 있습니다. 뭘 알아야 되냐면 북한이 극심한 경제난 속에서도 돈을 아끼지 않고 팍팍 투입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뭐냐?
핵무기 탄도미사일 개발하는 이 군사력 증강하는 분야는 돈을 아끼지 않습니다. 네. 최우선적으로 돈을. 그렇죠. 네. 또 한 분야가 있습니다. 뭐냐? 바로 대남 간첩 공작하는데 돈을 아끼지 않습니다. 네. 지금 이번에 민노총 지하망을 보니까 네. $10,000,000라고 했는데 저는 $10,000,000가 훨씬 많다고 봅니다. 왜냐면 공작금 $10,000,000보다 더 많이 주죠. 많이 주는데 네. 왜냐면 우리 당국이 포착한 거 돈을 받아와서 얘가 돌아다니면서 사설 환전소에서 돈을 환전한 것이 $10,000,000거든. 다 확인해 보니까. 네. 그래서 $10,000,000지 실제로는 그 이상의 공작권을 받았는데 네. 당국이 포착을 못한 것이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북한이 경제난에 있어서 국내 간첩도 공작에 대해서 충분한 공작권을 안 준다는 이런 소리는 잘못된 소리고요. 예를 한번 들을게요. 네. 여러분 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단이라는 간첩 사건이 1992년에 적발됐는데 네. 그때 간첩 김낙중이 있습니다. 네. 이 김낙중 교수 집을 당신 양집에서 마당에 장독대 밑을 갖다가 까보니까 네. 210만 불의 공작금이 나왔어요. 210만 불이요? 네, 그때 네. 화폐 가치로는 16억 원이었는데 네. 지금 화폐 가치로는 그게 아마 한 30억이 넘는 거죠. 네. 그 당시에 네. 1992 당시에. 여러분 210만 불 달러면 어느 정도인 줄 아십니까? 이 북한이 극심한 식량난으로 자기 주민들 네. 새끼 밥도 지금 못 먹이는데 네. 210만 불이라는 공작금은 뭐냐면 바로 북한의 4대 도시 중 하나인 개성특별시에 있습니다. 지금 개성시지만. 네. 그때 개성시 인구가 45만 명이었는데요. 네. 45만 명의 개성 시민들이 일주일 동안 먹고 싶은 대로 그냥 쌀밥을 먹을 정도를 살 수 있는 돈이에요. 그 엄청난 돈을 자기 북한 주민들 두 끼 밥도 제대로 안 먹이면서 네. 간첩 개인한테 공작금을 줄 정도니까 네. 우리가 포착을 못해서 그렇지 국내에서 활동하는 간첩들한테 북한이 상당한 공작금이 내려왔을 것이라고 저는 보는 것이고요. 네. 그 다음에 만약에 북한이 대남 공작에 사용하는 돈이라든지 또는 핵이나 미사일을 개발할 돈을 아껴가지고 소위 민생으로 돌리면은 네. 북한의 지금 식량난 금방 해결됩니다. 국제 곡물시장 가가지고 쌀을 사든지 아니면 밀가루나 보리 사면요. 네. 충분히 북한의 어려운 식량난 해결되는데 네. 그거 마다하고 자기 주민들 두 끼 밥도 제대로 안 먹이면서 핵을 만들고 미사일을 만들고 간첩을 난파시키는 공작에다 쓴다. 정말 반인륜적이고 반문명적인 행위죠. 정권 보위가 제일 중요하니까요. 네. 근데 지금 김정은이 김주애를 자꾸 공식성상에 데리고 나오잖아요. 예, 예. 이건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김주애 때문에 네. 심지어 후계자. 전문가들 사이에서 지금 저는 의견이 그렇게 굉장히 안 갈리고 봅니다. 있습니다. 그냥 예. 우리가 이 문제는 쉽게 풀어야 됩니다. 첫째는 김주애 나이가 11살로 지금 추정이 돼요. 네. 11살짜리인데 11살짜리를 지금 후계자로 옹립을 한다고 지금 그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뭐냐면 이걸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김정은 머릿속에는 후계자로 양성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김정은의 특별한 각별한 딸 사랑이라고 보시면 돼요. 딸 사랑. 예, 딸 사랑. 지금 저 나이 정도 되면은 얼마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 그 자식에 대한 애정이 큽니다. 이거 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식 키워본 사람 다 아는데. 그런데 특별한 거죠. 특별한 건데 데리고 나오는 겁니다. 아빠 행사에. 근데 여러분 지난번 열병식 때 북한 건군절 열병식 75년 건국 때 네. 조선중앙TV 받침을 보니까 김제가 자기 아빠 얼굴을 갖다 이렇게 네. 전 깜짝 놀랐어요. 이거 네. 사실상 북한에서는요, 네. 이른바 최고 존엄이라는, 김정은 얼굴을 감싸는다는 말이 안 되는데, 네. 제가 볼 때는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김정은이가 지 딸 데리고 나오면서 그렇게 애정을 보이는데, 네. 그러한 애정을 북한 주민들한테 보이라는 겁니다. 두 끼 밥도 제대로 안 먹이고, 그거 하면 그냥, 철쭉시키고, 그뿐만 아니라 총살시켜버리고 말이죠. 숙청하는데, 일반 주민들은 나몰라하고 지 딸, 여기 나올라. 지 딸만 네. 이렇게 감싸고 이거 하고 네. 데리고 다니는데. 주민 자기는 왕가하고 왕족이고 주민들은 노예라고 그게 잘못된 생각하니까요. 거죠. 네. 지금 인민대중 제일주의를 내세우는 김정은이가 인민대중을 생각 안 하면 북한 인민들은 제대로 밥도 못 먹어가지고 빼짝 말라 있는데 그 살찐 거 보세요. 어린애가. 그 아마 저 정도 되면 비만이죠, 비만. 네. 이 살 통통 뛴 애를 데리고 나와서 이러고 있으니
말은 못해도 얼마나 속으로 바글바글하겠습니까? 그러면 왜 이렇게 언론에 집중적으로 보도를 하니까 네. 그 집중적으로 보도하는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뭐냐면 그 당의 선전선후부를 지금 김여정이가 맡고 있습니다. 네. 선전선후부의 제일 부부장입니다. 그런데 오빠가 자기 조카를 자기 딸을 저렇게 예뻐하니 이걸 도외시하면 안 되고 오빠에 대한 충성심을 과시하기 위해서 자꾸 그냥 오빠가 좋아하니까 딸을 가운데다 배치를 하고 그 사진을 자꾸 내보내는 겁니다. 이 노동신문이나 조선중앙통신에 저러한 사진을 저렇게 내보낼 수 있는 사람은 김여정 외에는 없습니다. 그럼 다 허락 맡아야 돼요. 네. 그러니까 각 부서들이 이 김정은에 대한 충성을 과시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김주애를 띄우려고 하는 것이죠. 제가 이번에 하나 놀란 것은 국책연구기관입니다. 네. 아주 유명한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국책연구기관의 모 연구원이 네. 유엔이 이 김주애에 대한 평을 했는데 김주애가 그 후계자인데라면은 그 행사 때 절제된 행동을 안 했기 때문에 네. 후계자가 아니라고 그랬는데 네. 저는 첫째 김주애가 아직은 후계자 바늘에 올라 있지 않다고 하는 거기에는 동의하지만은 네. 그 이유가 절제된 행동을 보이지 않아서 후계자다운 면모가 없다고 그러는데 11살짜리 여자가 네. 무슨 절제된 행동을 합니까? 나는 네. 그러한 그 보고서를 쓴 그 여자 박사도 문제지만 네. 그걸 또 그대로 또 보도해주는 연합뉴스 등등 언론 매체들은 정말 한심합니다. 11살짜리가요 무슨 절제된 모습을 보여줘야 안 보였기 때문에 후계자가 돼야 되는데 안 됐다. 이런 삼류소설 같은 이런 그 보고서를 갖다가 또 보도해주는 언론을 보면서 네. 저는 상당히 네. 지금 회의를 느꼈습니다. 그거 보도할 시간이 있으면은 북한 간첩들 북한 하는 짓이나 좀 보도해 주세요. 네. 네. 4대 세습에 대해 방점이 아니라 김정은이 유독 이 딸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거를 좀 부각시켜주고 비위를 맞추기 위한 것이다. 예, 좀만 더 이게 만약에 제 김주애 나이가 18세, 19세로 간다고 하면 네. 그건 이제 후계자 구도로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후계자가 되기 위해서는 북한에 수용 후계자라는 책자가 있어요.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북한 내부 문건이 있는데 네. 수용 후계자라는 책자를 보게 되면 누가 후계자가 돼야 되는지 후계자에 대한 그 덕정, 품성이 네. 쫙 남아있고 어떤 것을 갖춰야 된다. 또 이 후계자를 어떻게 또 체계적으로 하는 5단계 영도 체계를 후계자를 만드는 그 체계가 나와있기 때문에 네. 그 5단계 체계에서 지금 하나도 해당이 안 됩니다. 현재 상황은.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아직 후계자까지 그렇군요. 후계자로 이렇게 소위 점을 찍고 이 얘기한다는 것은 조금 좀 과잉 분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예, 말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이고, 너무 감사합니다. 예, 예. 종종 나와 주십시오. 예, 예.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예.